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 이제 시간이고요. 저번에 이어서 알쏭달쏭 창업 이야기, 베이커리, 카페를 동업한다면 어떤 지분 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제가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이제 그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 제가 요거 전에 했었던 창업이제 시리즈 그 특강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들으시면은 주식과 지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저번에 이어서 역시 이제 좀 바꿔가지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사례 연구라고 해도 뭐 A와 B의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베이커리 동업이나 이런 실제 창업 사례를 위주로 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M&L 프렌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물들을 가상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중에 일부 인원이 카페 창업을 한다. 같이 동업을 해서 창업을 하고 뭐 투자자나 동업자가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주가라고 하는 것과 지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주식 비율로 나눈 게 지분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의 그 주식의 가치, 주가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분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할 때는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좀 연매출을 뭐 10억씩 내고 있고 앞으로 뭐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한 50억 정도의 가치를 낼 예정이다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가를 산정해서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를 이제 따지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제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 현가를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회사의 성장 곡선을 바탕으로 해서 갖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지분율을 설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사실 이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얘기는 사례를 만들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해요. 뭐 책으로 쓰자 그러면 백과사전을 써도 부족한데요. 오늘은 기본 개념만 심어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례 연구 하나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것들, 즉 회사를 동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카페를 동시 동업으로 창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 중에 첫 번째가 둘이 이제 창업을 해서 잘 하고 있다가 도중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만약에 내가 아직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그 시점에 정리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런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말 그대로 창식이와 수연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만 원을 출자하고 7천만 원을 출자해서 한 30%, 7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각각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났더니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이 창식이라는 친구가 개인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걸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상황이 이제 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창식이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겠죠. 아, 너무 힘들다.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수연이라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한창 힘들 때 나가는 그 상황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걸 붙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참 할 수 없지 뭐 좀 아쉽다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창식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자, 그건 그렇고 이 지분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라면은 3천만 원을 출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은 가장 아이디어란 상황은 수연이라는 친구가 이 창식에 3천만 원을 주고 그 주식을 완전히 이어받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하거든요. 어쨌든 3천만 원 출자했으니까 그거 돌려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원금 보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진짜 법적으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처음에 우리가 1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회사가 1억 원짜리였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빵집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점점 이제 그 매출이 안 나오는 그런 가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가게의 가치가 1억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수연이라는 친구는 창식이에게 1,500만 원만 주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30%의 지분을 넘겨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동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 미묘한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데 안 그래도 회사도 어려워졌는데 이 수연이라는 친구가 창식이한테 어떻게 야 너 1,500만 원
받고 그냥 이거 뱉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엄밀하게 둘이 같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안 됐으니까 리스크도 똑같이 지는 건데 막상 이 동관계로 가게 되면은 1,500만만 주고 주식을 넘겨받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회사가 어렵잖아요. 1,500만 원도 못 구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창식이란 친구가 그나저나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수연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어쨌든 이 친구 고생했고 나는 앞으로 이거 진짜 뼈 빠지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릴 자신이 있으니까 뭐 1,500만 원만 주기는 좀 그렇고 적어도 이 친구 원금 보존은 하게 나가자. 이 친구 사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원래 금액대로 쳐가지고 내가 한 주당 1,000원씩 해가지고 그 3만 주를 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창식이라는 친구가 아니다 너도 지금 돈 없지 않냐 그러면은 일단 뭐 주식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하고 사업 열심히 해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5년이 지났는데 수현이가 진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사가 결국에는 성장을 했어. 역전을 했어. 정말 막 그 온갖 세상에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그런 일들을 다 했고 진짜 막 그 진선 손님도 다 막아내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회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10배 100배로 올려가지고 100억에 매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 수연이가 이제 창식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서 5년 뒤에 아 수연아 너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축하해. 그럼 이제 수연이는 아 고맙다. 친구 진짜 너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때 많이 아쉽다. 그런데 이제 창식이가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그때 그 30% 지분 갖고 있었잖아. 그 100억에 매각됐으면 이제 내가 30% 갖고 있는 거네. 30억 원이네. 거기 이거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수현 입장에서는. 왜? 5년 동안 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오히려 회사가 어려울 때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시점에 나도 자금이 없고 힘든데 이 친구가 뭐 배려를 해준 건지 노렸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00만 원 오히려 반토막이 나서 뱉어내야 돼도 모자를 어쨌든 리스크를 같이 졌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받고 30%의 지분을 돌려줘도 모자를 판국에 그냥 자기가 선심 쓰듯이 30% 갖고 있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막 죽을 둥 살 둥 일한 거는 수연이 혼자라 이거지.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 30% 있는데 회사 100억이면 이거 30억 아니야 30억 내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선 수연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야 이거 너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 다 주기 좀 그런데 그냥 3천만 원에 넘길까? 아니면 조금 웃돈 줄까? 뭐 이 정도로 딜을 하겠죠. 그 이제 창식이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 지분이 30%야. 내가 이거 반대하면 너 이거 매각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왜? 친구는 친구고 돈이거든.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눈앞에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3천만 원 받고 그걸 넘기겠냐는 거죠. 그럼 이제 쌍욕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관계 깨지는 게 이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식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어쨌든 구성원이 나가는 시점에 주주에서 빠지게 되는 그게 뭐 직원이 스톡 옵션을 갖고 있다 빠지거나 기존의 주주가 그 참여를 하고 있다 빠지거나 이런 시점이 됐을 때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반드시 회사로 귀속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이라는 거죠. 주가는 회사의 현재 가치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5년 전에 모르겠어요. 수연이라는 친구가 그래도 착하니까 그래도 그냥 3천만 원 원금 보존해가지고 회수를 했으면 이때는 오히려 이제 이 창식이가 배가 아픈 상황이 됐을 텐데 그 당시에 회사도 힘들고 이래저래 하는데 이 친구가 굳이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묻어놨던 그 30%의 지분이 오히려 나중에는 독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회사는 100억에 매각이 됐는데 과연 이 30억을 이 친구한테 넘기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이 회사가 과연 흑자 구조로 매각이 제대로 됐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그동안 까먹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치 아픈 이슈가 된다고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 2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마찬가지로 주식이 주가라고 봐야 되는데, 주가는 현재가치, 지분은 미래가치. 자, 지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3대 7. 내가 30%면은 100억에 팔리면 30억 원. 내가 뭐 70%면은 70억 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이익 분배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분율이 사실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수익보다는 권한과 의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7천만 원을 출자하고 아까 얘기한 창식이가 3천만 원을 출자해서 30% 70%라고 한다 그러면 엄밀하게는 더 많은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죠. 7천만 원을 낸 사람이 수연이가 더 많은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결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요. 왜? 만약에 그 결정이 틀어졌을 때 더 많은 손해를 입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분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권한과 책임이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사실은 더 의미가 크고요. 이게 실제로 주식회사에서 법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 이제 사례 연구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거예요. 자, 베이커리가 잘 됩니다. 여전히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창식이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수연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베이커리가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여름이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창식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야, 요새 팥빙수가 유행이래. 눈꽃빙수 맛있잖아 그거. 그거 팔면 대박 날 것 같아. 우리 팔자. 그러니까 이제 수연이가 얘기를 하죠. 야, 그거 장비도 사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거 지금 장비 사고 유지 보수 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단가 안 나올 것 같거든. 하루에 뭐 팔리는 거 뻔하잖아. 우리 빵집인데 베이커리에 카페 겸용하는 데인데 다른데 뭐 설빙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팥빙수만 파는 데도 아니고 수요가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단가가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창씨가 얘기해. 아니야, 이거 대박이야. 촉이 왔어. 될 것 같아. 하자. 그 이제 또 수연이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자. 창식이가 이거 대세래니까 팔자. 그 또 수연이가 안 된다 그러고 또 창식이가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 무슨 얘기냐? 그냥 평행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할 때 보통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드리면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뭐 그거를 뭐 마켓 리서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계산결도 돼서 풀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이건 그런 논리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라고요. 예. 그냥 창식이는 팥빙수 팔고 싶은 거고 수연이는 팔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무리를 해서 팥빙수 기계를 들여놨다가 진짜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지만 의외로 기계 들여놨더니 대박을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둘이서 평행선을 가버리면은 이거 싸우다가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의 기로라고 하는 건 되게 골치 아픈 이슈예요, 실제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지. 조금 리스크를 지더라도 창식이 말을 듣는 게 맞냐, 수연이 말을 듣는 게 맞냐,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켓 리서치를 잘하고 뭘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확률의 문제고 가능성의 문제인 건데 사업이라는 게 확률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할 확률이 51%라고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되는 거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지분율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죠. 자, 창씨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팥빙수 팔자. 그러니까 수연이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창식이가 그냥 팔어, 내가 책임질게. 이거 뭐 팔면 되는 거 뭘 그래, 책임지면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수연이가 얘기를 하죠. 야, 네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 그래.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야. 적자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창식이가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죠. 내가 책임진다고. 왜 꿈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창식이가 지분율이 30%고 수연이가 70%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실상적으로 설사 창식이가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연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고 한다는 순간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분율 70%를 갖고 있는 수연이라는 친구가 의사결정권의 대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상적으로는 이게 창식이가 우겨가지고 성공을 한 게 아니고 창식이가 우긴 걸 수연이가 인정을 해준 사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책임의 본질은 지분율이 많이 있는 수연이한테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일이 잘못 틀어졌다라고 했을 때 수연이라는 친구는 창식이라는 친구한테 그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내보내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거고 법적으로 봤을 때 지분율이 많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수연이라는 친구는 30% 갖고 있으면 사실 대주주 계열이긴 하지만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수연이라는 친구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둘이 50대 50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때 동업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인 거예요. 보통 대부분은 우리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를 둘이 잘 얘기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는 결과가 확실한 거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물론 가나거다 보면 한 명이 하나에 꽂혀가지고 되게 리스크가 큰데도 빡빡 우기는데 나머지 한 명이 말리다가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리스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아예 이런 리스크 자체를 예측하지 못하는 진짜 A냐 B냐라고 하는 팥빙수 팔까 말까 이거에 대한 그 기로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근데 50대 50인 상황에서 둘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분율 상황에서 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 말을 들어도 문제가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문제가 돼요. 왜? 자, 예를 들어서 창식이가 팥빙수 팔자고 우겼잖아요. 자, 지분율 50%예요. 그래서 창식이가 팥빙수를 팔자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창식이는 아이씨 할 수 없네. 그냥 이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수연이 입장에서 앙금이 남는 거죠. 저 새끼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쌓인다고요. 그게 서로 간의 신뢰를 망쳐버려요. 수연이가 만약에 팥빙수를 팔자고 우겨가지고 대박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뭐 잘 돼서 다행이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창식이 입장에서는 창식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생겨? 내 말 들으니까 잘 되잖아. 내가 진리야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막 얘기하는 게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쌓인다고요. 그럼 나중에 다른 한 명의 창업자를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창식이가 팥빙수를 팔자 그랬는데 수연이가 안 된다라고 우겨가지고 결국에 못 팔게 됐다. 근데 옆집에 팥빙수 파는 가게가 대박이 났다. 그럼 수연이 어떻게 하겠어요? 창식이는 그 팔았으면 대박인데 쟤 때문에 못 팔았다고. 그게 앙금이 쌓이지. 만약에 팥빙수를 안 들여놨는데 수연이 의견대로 근데 옆집에서 팥빙수 하던 카페가 잘 안 됐다 결과적으로. 그럼 수연이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저 봐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하여튼 저 새끼 말대로 하면 안 돼. 이 생각이 쌓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이 아무리 사전에 암묵적인 합의를 해서 누가 어떻게 됐을 때 누구대로 하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명문화된 어떤 하나의 공동의 협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업을 할 때 지분율을 의사결정권을 한 명이 가져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대화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건 못 되건 한 명이 책임을 지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책임을 지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지분율을 막 한 80% 90%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끝없이 삽질을 한다. 그럼 이제 쫑치고 나가야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업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비율로 똑같이 시작할 땐 항상 끝이 안 좋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분율은 정리를 하라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제 회사를 차릴 때 처음에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지원 사업 받고 회사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법인 설립 단계에서 지분 갖고 싸우다 깨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왜 네 명령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도 알아요. 뭐 투자를 받으려면 뭐 지분을 몰빵해야 되는데 아는데 결국엔 자기가 대표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힘들면서도 나는 네 말을 듣기 싫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투자 얘기를 했으니까 사례연구 3로 그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분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가장 골 때리는 경우인데 자, 독수리 오용제가 모였습니다. 창식, 경주, 수연, 경태, 지훈. 자, 우리 5명이 공동 출자해서 카페를 차리자. 우리 1억 원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2천만 원씩 똑같이 빼. 지분율 20%. 그리고 우리 뭐 의사결정 같은 건 좋아. 다수결로 해. 우리는 하나야.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가진다. 자, 5명이 정말 친하고 이런 상황에서 둘이 같이 다섯이 협업을 해가지고 남들이 볼 땐 불안하지만 진짜 잘 협동을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 이 베이커리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장기리가 나타납니다. 제가 나타나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 자, 창식이와 경주는 장기를 싫어합니다. 수연이와 경태와 지훈이는 장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저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제가 사실은 설득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5명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허락을 받아야 간신히 10%건 5%건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거 제가 무슨 뭐 장난도 아니고 5명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제가 뭐 투자를 제발 받아달라고 설득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저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지 좀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창식이가 나타납니다. 저랑 얘기해요. 그럼 저는 얘기하겠죠. 지분 20%밖에 없는 당신이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는 구성원들끼리 의견도 잘 맞고 실제로 되게 그 뭐냐 의사결정도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4명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나머지 1명이 거기에 수긍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게그 어떤 회사의 금전적인 손실이나 이득과 직결이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즉 결정 하나를 잘못함에 따라서 몇 억이 오가는 문제라고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다수결로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내가 어떤 인정하지 못한 수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거죠. 잘 되면 반대한 놈이 바보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반대한 사람이 나머지 넷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불만을 갖게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책임 소재는 분명하고 또 하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굳이 이런 기업에 투자를 안 하죠. 어차피 똑같은 베이커리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어딘가는 분명히 한 명이 수연이 한 명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차라리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회사는 공동체로서 굉장히 좋은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투자의 대상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얘네들 중에 한 명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면 여기 완전히 아작이 납니다. 3명이 편먹고 2명을 내쫓을 수도 있고요. 그때쯤 되면 회사가 개판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들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 지분율 20%이 구조가 실질적으로 이익 분배의 관점에서는 되게 아름다운 구조예요. 뭐가 없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각각의 구성원이 진짜 신뢰를 똘똘 뭉쳐있고 정말 우리는 진짜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10년 동안 해왔다. 전혀 문제 없어요. 진짜 아름다운 구조예요. 이게 잘못된 지분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이렇게 5명이 똑같은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10년 동안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즉 통계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오랜 기간. 또 하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이유 때문에.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거는 시작부터 리스크가 보이잖아요. 본인들이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제가 그거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권하죠. 지분구조 정리해라. 못한다.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시점에 이제 창식이가 또 나섭니다. 야, 우리 계속 투자 못 받잖아. 야, 저분이 지금 계속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이러기가 좀 못 받는데 내가 볼 땐 다른 데 가도 투자 안 될 것 같아. 야, 그러면 저기 이러지 말고 투자 얘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명이 지분 갖는 게 좋대더라. 우리 지분을 좀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자. 그래서 경태 지훈이 경주 수연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하냐 그럼? 그랬더니 창식이가 제안을 해요. 야, 그러면 내가 70% 정도를 갖고 너희들이 30% 정도를 나눠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이 70%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체 그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67.7% 이상인데 그 숫자가 의미가 있기는 한데 66.7%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숫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창꿈 특강에서 따로 다룰 거라서 일단은 70% 이렇게 가져간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경태, 지훈이 이 4명이 얘기를 하죠. 야, 뭐 아유 좋아 뭐 투자를 받고 싶어서 지분 정리하는 것까지 나도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 수익 배분이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네가 70% 가져와 우리가 30% 갖는 건데 이건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그러면 의사결정권을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내가 니들한테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모든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할게. 근데 일단 지분은 나한테 모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수익이 나면 뭐 엑시스를 하건 뭐라건 수익이 나면 그건 동일하게 20%씩 가져가는 걸로 우리가 따로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주주간 계약서예요.
즉 뭐냐? 지분은 의사결정권과 수익 배분 그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키포인트는 의사결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건 어떤 안정적인 지분 구조로 갖기 위해서 누군가가 70%건 80%건 몰빵이 되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게 나는 동일한 형태로 20%씩 나중에 수익이 나면 배분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따로 쓰고요. 그 계약서는 분명히 명문하게 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도 돌발 상황이 생기죠. 뭐냐?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예. 그 여태까지 창시가가 해왔던 그 짓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좋아, 뭐 아니 뭐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쳐 주주관 계약서에. 근데 네가 안 주면 그만이잖아. 아니 계약서에 써있는데 어떻게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실은 뭐냐면은 이게 세상에 완벽한 솔루션이 없다고. 주주관 계약서가 사실 얘기했듯이 20%씩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민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거. 처음부터 지분이 20%씩 깨끗하게 그 나눠져 있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투자는 못 받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일단 70, 30이라 그러면 일단 회사를 엑시트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주식 판매에 의해서 창식이라는 친구가 일단 뭐 100억 원에 팔았던 70억 원이 자기 통장에 꽂힌다고요. 그럼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70억 원을 얘네들한테 주는 걸 미룰 수가 있어요. 그냥 안 주는 거야, 그냥. 미룰 수가 있다는 게 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받아낼 권리가 있거든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인생 피곤해지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쨌든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수익 구조가 애매하게 꼬인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소송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회사 개판 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주주간 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솔루션인데 사실은 그게 100% 모든 걸 다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 일단 얘가 뒤통수 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냥 얻어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은 신뢰에서 신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나 아무도 못 믿겠고 서로 못 믿겠다 그러면 20, 20, 20, 20 쪼개면 돼요. 근데 그건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협동조합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협동조합이 그거거든요. 1인이 한 표 행사하는 거. 근데 그건 완전히 회사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투자도 받고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구조다 그러면은 기본은 대표한테 그 지분 구조가 웬만하면 몰빵이 돼야 돼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80%, 75%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70에서 75까지는. 마지노선이 70이야. 베스트는 한 80, 90 정도까지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주주관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없이 제대로 발효가 되려면은 창식이가 성실하게 돈을 받아서 논아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신뢰로 시작한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대표를 믿지 못하고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돼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례 있잖아요. 예,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얘가 나갔는데 창식이가 나가가지고 30%는 너 어려우니까 내가 일단 갖고 있을게 해놓고 나중에 5년 뒤에 이거 100억으로 성장하니까 30억 내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수연이가 그 당시에 놔뒀다라고 한 건 설마 얘가 이걸로 내 뒤통수는 치지 않겠지라고 해서 신뢰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30억이에요. 3천만 원이 30억이 됐어요. 이 신뢰가 버티겠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은 신뢰 베이스를 둬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 사례 있잖아요. 너를 어떻게 믿어?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애초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콩가루야. 아니 돈을 벌기도 전에 투자를 받기도 전에 서로가 서로를 안 믿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어. 그러니까 신뢰는 해야 돼요. 신뢰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될 일은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치는 있기 때문에 신뢰라는 게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팀빌딩이 중요한 게 이런 요소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명문화를 해야 되냐의 문제고 어떻게 이제 지분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 사실 주주관 계약서의 내용은 어차피 그 기업의 상황이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릴 수도 없고 예전에 실제로 비슷한 일로 누가 저한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요? 아까와 같은 그런 주주관 계약서 이익 분배 문제하고 이제 그 지분 문제라고 그랬는데 저는 못한다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이미 그 정도까지 나왔다. 매출도 나오기 전에 회사 설립도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회사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돈이 안 보이는데도 벌써 서로를 못 믿고 있는데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되거든요, 실제로. 진짜 그래요.
안 그런 경우 있겠죠. 뭐 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팀빌딩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런 지분 구조 같은 것도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계약으로 명시가 돼야 되고 뭐 그리고 사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뭐 창식이가 그런 문제를 걸고 해가지고 70%안 준다 그러면은 매기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뭐 이제 배임이나 이런 걸로 이제 걸면 되는데 사실 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아주 그 뭐냐 서로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믿을 만한 파트너 사이에서도 명문할 건 명문화를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mnlab.com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필요하던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창업의지에 베이커리를 동업으로 한다면 지분과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의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분율을 어떻게 설정하고 주식회사에서 지분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냐 이런 좀 구체적인 좀 학술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좀 공부가 필요한 내용은 공부가 필요한 내용답게 창업꿈나무 특강에서 여러분에게 채널 멤버십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